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까지 매물을 팔아라라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죠. 과연 이재명 정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책사 컨설팅 컴퍼니 이재국 부동산 연구소장 나오셨고요.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또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그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한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동산을 잡겠다, 여기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죠.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보다 쉽다. 이걸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인 건지, 네. 아니면 이게 제 여러 해석들이 나오지만 문재인 정부 시즌 2인 건지. 일단 진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연일 강경 메시지. 네,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님의 정책 의지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일단 코스피 5천도 처음에는 참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죠. 그 이유가 통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이라든지 또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뭐 글로벌 경기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많았지만 달성이 됐고요. 이제 부동산은 더 자신감을 아마 내보이신 것은 아무래도 좀 동원할 수 있는, 즉 통제 가능한 이 수단들이 이제 정부 측에 있다. 그야말로 대출 규제라든지 세제라든지 네. 공급 일정이라든지 이 모든 동원 가능한 일정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정상화에 대한 또 강력한 좀 의지로 이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뭐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수단만으로, 즉 수급 논리나 어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대 되어왔지 않지 않습니까? 정책 의지와는 달리 시장은 그렇게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이제 강력한 자신감 이면에 이제 시장의 심리, 또 이제 수요자들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향방을 좀 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은 전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란 말이죠. 김규정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로 작년 말 연초까지만 해도 뭐 세금 정책 같은 거를 섣불리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발언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고 해서 네. 요즘 연달아서 이제 강경한 다주택자 규제나 시장 안정화 정상화 발언들이 좀 깜짝스럽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들이 나오고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일단 유예는 종료가 되는 걸로 일단 확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연일 나오는 메시지를 듣고 혹시 이번에는 조금 뭔가 더 카드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들도 조금은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진짜 네. 뭐 하반기 7월에 세제 개편 때 보유세 같은 카드도 더 강경하게 나온다던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는 하지만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진짜 좀 빠르게 추진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하는 것 같긴 하고요. 요즘 주식시장이 어쨌든 코스피 5천 가면서 네. 과거에 그래도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뭐 금 ETF 같은 걸 투자한다던가 좀 그러니까 주식 투자나 이런 금융상품 시장 쪽으로 약간의 머니무브 같은
변화도 포착이 되는 상황이어서 네. 이러한 변화 시점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시도를 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네. 김기정 위원님 이제 조심스럽게 애둘러 말씀하셨지만 근거 있는 자신감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게 싶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조금씩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게 혹시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시면서도 조금씩은 갸우뚱하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재욱 소장님,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태도나 입장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초반만 해도 되게 조심스럽게, 예를 들면 세제 부분도 가장 마지막 수단,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답이 잘 안 보인다. 뭐 했다가 이제 지난달부터 아주 180도 달라진 아주 자신감 있는 태도,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그 의도를 보게 되면 최근에 6월 27일 대책이라든지 9월 7일 대책 공급 그리고 10월 15일 대책 이렇게 많은 대책들이 나왔습니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정책으로 조금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정책은 신뢰가 밑바탕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즉 다주택자들의 관망세에서 매도세로 이렇게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자, 일단 지금은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이제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5월 9일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제 끝나기 이전에 일단 다주택자들한테 매물을 내놓는 게 나을 거다라고 이제 연일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옵니까, 진 교수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급매물 나온 그런 사례들도 같이 공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직 뭐 급매물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미 사실은 뭐 대통령님의 말씀도 있으셨지만 이미 이제 올해 5월 9일까지 유예된 사실은 다주택자 분이시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작년부터 야금야금 사실은 이런 매물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토어제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2024년의 11월, 12월에 비해서 작년 11월, 12월에 거래 물량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호제 하면은 뭐 거래 규제로 인하여 굉장히 뭔가 대출 규제, 거래 규제로 이렇게 구입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증가를 한 거죠. 다만 이제 이 다주택자분이 이제 다주택자분들 나름이잖아요. 왜 다주택자가 됐을까? 그렇잖아요. 뭐 우연히 어쩌다가 다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상속 증여라든지. 네. 물론 이제 뭐 투자 목적도 있지만 외국의 결과에 따르면 다주택자분들의 연령은 58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30만 가구거든요. 이 중에서 5060 세대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55%예요. 그 말은 거의 이제 이 주택은 노후의 내 연금이다. 네. 자산이다. 이런 개념이 강한데 사실은 내놓는다. 그리고 현금 처분을 해서 어떻게 하죠?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다주택자들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 특성들 주로 이제 단기 투자자 투기라는 표현을 쓰자면 그런 네. 분들이 좀 내놓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누군가 계속 살고 계시고 있고 또 5060 세대들에게는 길어진 노후가 또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런 세금이 두려워서 처분을 한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대량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오긴 하겠지만. 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확한 통계가 나와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의미 있는 매물들이 정말로 나오느냐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각자 시장도 뭐 이렇게 보고하실 테니까 의미 있는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냐 혹은 나올 것 같냐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위원님. 아직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에 갑자기 안 파시려던 물건을 내놓는 것 같지는 않고요.
관련된 문의는 확실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진짜 팔아야 되나 싶어서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런 좀 분위기를 체크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팔려고 내놨던 물건들을 5월 9일에 가능하면 잔금을 맞출 수 있게 좀 조정을 해달라던가 뭐 이런 좀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사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고 원래 좀 팔아야 될까 생각하시던 분들이 소위 이제 강남권이나 한강변 같은 좀 장기 보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 외에는 어차피 좀 팔까 고민도 했었으니까 이참에 팔아야지 하고 물건을 좀 내놓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가격은 급매물이라고 보여질 만큼 조정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뭐 토어제나 이런 것 때문에 거래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한 3달여가 남아있다 보니까 가격을 빠르게 좀 낮춘 물건보다는 일단 시장에 좀 내놔보고 분위기를 좀 판단하려는. 근데 일단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면 이제 적용을 받지 않게 뭐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퇴로를 좀 열어놓은 상태여서 3월, 4월까지는 관련 물건들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게 다주택자 양도세 이제 중과가 이뤄지고 나서 시장이 이제 밀어내니까 매물이 나올까 했었지만 그때는 오히려 반대 양상, 매물 잠김이 났단 말이에요. 학습 효과가 한 번 있잖아요, 시장에서. 지금은 그때와 어떻게 다를 것인가? 지금은 뭐 좀 강력한 어떤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예시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얘기는 매물이 좀 나올 것 같다? 일시적으로 예컨대 제가 이렇게 뭐 주변에 환경을 본다든지 또 상담을 이렇게 해보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약간 고민이 깊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그 매물이 일시적으로 이제 나왔을 때 또 소진될 거냐 하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어떤 입지의 매물을 내놓느냐 하는 거죠.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물 증가 지역이 어디에 해당될 거냐, 핵심지냐, 비핵심지에 해당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면서 오히려 비핵심 지역의 매물이 증가했는데 그 매물들이 거래가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많은 그 수요자들은 핵심 지역이 조금 저렴해지는 것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값 전체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5월 9일 이전까지는 일시로 매물 증가는 확실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잘 소진되거나 또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매물이 증가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물을 내놓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월 9일까지 이제 예를 들어 계약이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부족하다라는 거죠. 서로 조건이 맞는 매도자, 매수자가 맺어지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5월 9일이라는 짧은 100일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가능하겠냐.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이제 규제로 묶이게 되면 사려는 쪽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고. 경우. 그럼 매칭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이제 뭐 25억이 넘는 경우에는 2억밖에 지금 대출이 되지 않고요. 네. 15억에서 이제 25억 사이가 뭐 4억 정도인데요. 사실 뭐 강남 집값이 뭐 20억, 30억, 평균적으로 한 22억 이렇게 넘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는 호가는 지금 실거래가는 아직 이제 별 뭐 이상 조짐은 없어요. 그냥 추세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호가가 거의 하루에 1억씩 오르는 것 같아요. 예, 호가죠. 물론 이제 그렇게 집주인이 내놓고 그 실제 얼마에 거래됐는지는 이제 한두 달 지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고 뭔가 물량이 풀리면서 좀 가격 안정을 기대해야 되는데 왜 시장이 거꾸로 갈까? 물량은 조금 나오기는 한데요. 호가는 전혀 떨어지지 않는 이 현상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난감한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게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들은 다 규제로 묶여 있으니까 이 지역들에서 매물이 나오기보다는 규제 지역이 아닌 경기도 외곽 지역들 먼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럼 사실 지금 정부가 타겟팅하는 것은 수도권 안에서도 이제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 지역을 타겟팅하고 있을 텐데 실질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제 한계 때문에 말이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뭐 토지 때문에 즉 과거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곳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10월 15일 대책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외에 토지가 묶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허가 필증을 받는데 한 2, 3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그리고 필증을 받았을 때 4개월 내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있는 매물에 대한 경우는 실제로 거래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예컨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는데 과연 이제 핵심 지의 집주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고 비핵심 지역에 예컨대 임차를 두고 있는 주택이 있을 때 과연 이제 핵심 지역의 주택을 팔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간의 그 좀 매물에 대한 증가 요인을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 일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김기정 위원님, 토지를 같이 풀면 어때요? 다주택자들이 어쨌든 매물을 내놔서 소화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게 지금의 목적이라면 토지를 좀 같이 풀어줘서 길을 좀 물꼬를 터주면 더 매물 소화가 더 빨리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검토할 필요가 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다주택 중에서 전월세를 놓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사실 토어제 때문에 매각 협의를 해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세입자의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마무리를 하고 네. 입주를 하는 이런 방식의 뭐 약정을 한 상태에서 계약 허가를 해준다던가 뭐 이런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월 9일이 지나게 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양도를 일시적으로 다 멈추고 네. 거래 절벽이나 매물 잠김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좀 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과거 같은 그런 답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데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도 소위 이제 한번 팔면 다시 사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뭐 강남의 이제 진짜 고가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을 최근에 추진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한강변 뭐 노후 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팔지 않고 좀 버티고 양도를 하느니 나중에 어려워지면 그냥 증여를 하자. 증여세율이 네. 더 최고세율이 다주택자, 3주택자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과거 같은 그런 증여 증가나 이런 것들로 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실제로 최근에 물건이 그래도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이 이제 경기 지역이나 서울에서도 좀 외곽 지역 같은. 근데 만약에 이제 최근에 강남권이나 고가 지역들이 토어제나 규제로 좀 묶이면서 상승세가 조금 진정된 대신 다른 외곽 지역으로 확산이나 풍선 효과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지역들의 다주택자 물건을 좀 더 먼저 내놓음으로써 상승세가 일단 좀 진정된 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이런 것들을 1차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면 그런 정도의 효과는 일단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실질적인 목표가 너무 이제 가격이 급등해서 양극화로 지적되는 이런 서울의 핵심지 이런 지역들에서 물건을 내놓게 하려고 하는 시도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네. 양도세 중과 부활만으로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면은 양도를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조치들이라고 하면 이제 보유세 증가나 이런 것들인데 보유세도 과연 얼마나 그거를 많이 부담을 늘려서 팔게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다들 좀 차후의 방법론이 마땅치가 않다라는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그러니까 매물을 내놓으려고 이제 하는 유인이 뭘까?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좀 낮춰주면서 그럼 이제 내가 팔아야겠구나라는 이제 유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세도 강화 기조를 또 뚜렷하게 드러냈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종의 이제 갇힌 상태가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있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 아이러니하게도 더 똘똘한 한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점점 더 집을 다주택 상태로 있기 힘들다. 그러면 어쨌든 좋든 싫든 하나를 팔고 하나만 갖는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걸 가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똘똘한 한채 현상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더 프리미엄이 더 붙는다. 네. 아까 이제 강남 3구, 마용성, 네. 우리 상급지라고 하는 지역의 저 프리미엄은 더 세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그건 전 고차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다주택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가 봤지만 다주택자는 이번 이런 조치로 인하여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지금 330만에서 한 2년 사이에 좀 더 늘었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집값이 잡히냐? 집값이 잡히지 않는 우리 익숙한 이 장면들이 계속 되풀이될 것 같은 좀 불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똘똘한 한 채 이것이 이제 결국은 타 지역 어디를 좀
처분을 하고 어디를 보유할 것인가. 그 처분 대상 지역은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나 아무래도 조금 입지가 좋지 않은 이런 지역일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 서울 시내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도 집값의 양극화, 격차는 더 커지고요. 결국은 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신 그 지역에서 우리가 양도를 거부하면서 이제 증여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되게 되면 부의 대물림 현상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산 양극화 이런 굉장히 좀 갈등 요인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똘똘한 한치 현상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어떻게 더 견고해질 것이다? 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을 두 개 갖고 있을 때 만약에 하나의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주택에 대한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뭐 다양한 예컨대 자산 관리의 포트폴리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 하나 남아 있는 주택을 또 매도한 상태에서 여유 자금을 플러스 알파해서 조금 더 상급지로 갈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주택자들이 팔았던 그 주택들의 여유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머물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분은 가속화될 수도 있고요. 또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뭐 다양하게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뭐 금을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뭐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간다면 그러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경향은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주택 매매 거래를 하는 이제 트렌드상에서 봤었을 때 지금 갭 투자는 사실상 서울 지역, 경기도 12개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 본래 한 채를 갖고선 투자용으로 갭 투자를 이용해서 이제 갖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다주택자가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갭 투자는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본다면 다주택자 문제가 과연 시장의 지금 메인 포커스가 되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님. 그래서 사실 이 다주택자 그 중과 유예 종료는 뭐 유예가 종료되기로 이제 검토하던 것들을 시장에서 이번에도 유예를 연장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기대 심리나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면서 사전에 좀 강경한 발언과 확정으로 그런 다주택자 투자적 투기적 이런 자산 유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앞으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지적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이 일단 처분할 수 있는 퇴로를 좀 열어주려면 실제로 하반기 이후에 세법에서 보유세랑 양도세를 좀 균형감 있게 같이 조절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사실은 보유세 부담을 느껴서 팔더라도 양도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네. 앞서도 지적된 토호제 같은 현재 팔려고 해도 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은 좀 예외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퇴로 정책들이 수반이 돼야 실제로 좀 원하는 매물 출시 유도나 거래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사실은 똘똘한 한 채가 거의 뭐 그냥 제일 합리적인 투자 방식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게다가 이제 그런 공급도 요원한 그런 지역들의 고가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쉽사리 좀 팔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채가 계속 강력해지는 것을 완벽하게 좀 차단할 제어 방식이 없다면 지금 1차적으로는 강남의 가격에 맞춰서 계속 따라오르고 있는 그 주변부 지역들의 가격 상승세도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한 고가 아파트다라고 하면 뭐 10억에서 15억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최근에는 국민 주택 규모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25억 이상으로 다들 막 수개월 내에 올라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서 여러 가지 좀 퇴로를 열어서 물건들이 나오면서 뭐 아주 지금 비싸진 지역들까지 한 번에 같이 가격 하락을 유도하기는 어렵지만 외곽 지역들 따라오르고 있는 지역들의 상승세나 이런 것들부터 좀 진정을 시키는 이런 단계별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요거를 내놓고 나서 시장이 알아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퇴로도 열어주고 후속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집값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이어가 볼까요? 집값이 잡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6월에 출범해서 3번의 큰 대책들, 그중에 2번은 이제 강력한 규제에 기반한 대책들이었고, 최근 이제 나온 다주택자 이제 양도세 중과 재개, 뭐 장기적으로 이제 보유세 강화까지 지금 다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의 끝에는 결국 집값 안정이 있잖아요. 집값이 잡히겠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규제 일변도, 강경 일변도로 갔었을 때, 소장님. 글쎄요, 이 집값이라는 게 항상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라는 것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세금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경우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9월 7일 날 뭐 130만 호 가구, 또 지금 1월 또 29일 날은 또 더 6만 가구에 대한 또 공급 계획이 나오면서 전체 한 2030년도까지는 140만 호까지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수요에 대한 억제와 또 공급에 대한 로드맵, 이것이 균형 있게 간다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공급이라는 건 비탄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좀 긴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착공은 빨리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착공한 이후에도 최근에 뭐 공사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입주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공급에 대한 것이 얼만큼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것이 이제 집값의 향방을 좌우할 텐데, 아무래도 공급에 대한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조금 이 수요 억제 대책만으로는 일시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안한 요인도 충분히 야기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지금 양도세 중과 재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보다는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을 최소한 막는다? 이런 측면에서 그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글쎄, 저는 사실은 이 다주택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공식 통계는 2015년부터 나왔지만 굉장히 우리가 다주택자 문제는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사실 그때 토지였죠, 사실은. 토지의 그 불로소득, 그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은 다주택자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그 물량을 풀어서 그러한 생각은 너무 좀 단순하지 않나. 근데 왜 이 시점에서 다주택자 문제가 나왔을까라는 점에서 최근에 이제 그 이해운 그 장관 후보의 문제도 있었고요. 네. 여러 이제 일련의 좀 정치인들의 약간 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 문제가 좀 환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다주택자 문제예요. 그분들이 그 뭐 몇백 채씩 갖고 있고 막 사대기를 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실패했고 그야말로 정책이 거기에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부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흔히 징벌적 과세, 다주택자 때려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책 환경이나 시장의 사이클이 다주택자들이 더 편안하게 뭔가 온상이 되어 왔다. 주택을 계속 보유를 하더라도 계속 용인이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3, 4년 있으면 또 뭔가 유예 조치가 있겠지라고 하는 또 믿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렇게 강력한 이 정책 의지가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좀 더 그야말로 버티기 내지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계속 잘못된 이렇게 습관들을 쌓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서 물량이 풀려가고 집값이 안정된다. 이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도자 우위예요. 그야말로 사고자 하시는 분은 많아요. 근데 네. 저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자가율이 60%가 안 되거든요. OECD 평균의 65%인데 사실 우리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가율이 낮아요. 그래서 내 집 하나 갖고 싶다.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내 집을 구입하고 싶은데 집이 안 나와요. 그럼 비싸지만 이 가격이라도 내가 사야 되겠다.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조바심이라기보다 국민 소득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학력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글로벌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가 이 뭐 10,000불, 20,000불 대 정책을 가지고 지금 30,000불이 넘는 이 시대에 자꾸 끼워 맞추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도자 우인 거고 사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살만한 집을 공급하는 게 가장 저는 핵심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이 기존의 다주택들이 내놓는 매물이 뭐 입지나 또 품질이나 여러 가지로 내가 원하는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옛날 같으면은 뭐 이거라도라고 하지만 요즘 분들은 취향이 안 맞으면 구입을 안 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다주택자는 주거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다만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좀 건드리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무주택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넘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의 또 어떤 정서나 또 아픔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미 이제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라는 거죠. 네. 자, 지금 다음 카드는 이제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좀 기정사실화한 것 같단 말이죠. 또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만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이제 기본 방향 설정이 된 것 같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과거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패턴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그럼 이제 그때는 집값 안정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는 거고. 지금은 이제 다를 거냐라는 거죠. 보유세 인상까지 갔었을 때. 지금은 잡을 수 있겠냐. 사실 이재명 대통령 계속 자신감 보이고 있거든요. 집값 안정을 위한 수단 얼마든지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되면서 5월 9일 전까지는 그래도 물건 처분이 조금 검토들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거고 일부 가격 조정도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일단 뭐 저희가 매주 보는 뭐 시세 지수의 주간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진정되는 모양새 혹은 풍선 효과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했던 것보다 계속되지 않고 좀 중단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근원적으로 집값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닐 거라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가 이제 부활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과거처럼 아예 그냥 거래 시장이 죽어버리는 뭐 이런 네. 상황들로 벌어질 부작용이나 양극화의 심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실 이번 조치는 이걸 통해서 집값을 진짜 어떻게 잡는 걸 보여주겠다라기보다는 큰 맥락에서 네. 뭐 계속 지금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비생산적 투자로 가는 부동산 쪽의 자산 쏠림을 이제 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일단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상징적으로 올해 이제 지방선거랑 관련해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전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뭐 이런 정도의 시그널로 일단 인식이 되고 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뭐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서울의 아파트 중심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지금 나온 1월 29일에도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추진을 해서 진짜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공급을 맞춰줄 거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사실 핵심 문제 사항인데 서울의 올해 준공 입주가 전년에 비해서 거의 50% 정도로 확 줄고 다주택자 규제로 이제 민간 쪽에서의 아파트 재고 전세 같은 것들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월세가 계속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전월세가 다시 좀 계속 불안하면 결국 집값 안정에도 이 상충하는 상황들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다음으로 시장 안에서는 계속 저희가 지금 공급 계획들을 어떻게 진짜 현실감 있게 추진할 거냐 그리고 전월세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후속 이제 과제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 말씀 주셨지만 이제 세 부담을 계속 높이는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제 일부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게 여러 연구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매매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전월세 가격에 반영을 시키면서 세 부담을 이제 집주인은 더는 이런 식이면 이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결국 정책 타겟팅이었냐라는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실제 전가될 우려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과거의 교훈을 보게 되면 뭐 반면 교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정책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차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다주택자의 규제에 대한 경우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만 그로 인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정교한 안전장치에 대한 것들이 좀 계속해서 보완되지 않으면 조금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공급 대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사실 공급 대책에 맞춰 있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 자체가 너무나 수년 동안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97 공급 대책 그리고 최근 129 공급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129 공급 대책만 보면 진 교수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6만 가구 공급, 6만 호 공급, 유유부지, 공공청사, 뭐 쓸 수 있는 땅은 다 썼다. 네. 네, 김윤덕 장관 스스로가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되게 이례적이죠. 영끌 공급 대책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평가를 좀 들어볼까요? 기대치를 만족할 만한 공급 대책이었나? 네. 기다렸던 보람이 있었나? 저는 이제 일단은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장의 반응이나 기대. 사실은 뭐 과거의 주택 공급 대책에 비하면 굉장히 약간 뭔가 우리 흔히 재탕이 되거나 새로울 게 없대거나 아우 또 2029년이야 또 30년에 한다는 얘기야 약간 뭔가 먼 미래처럼 생각이 돼서 굉장히 수요 체감도가 좀 떨어지고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용산하고 과천하고 그죠? 태릉 빼면 사실 물량이 얼마 되진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지금도 이제 소단위 이 재건축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굳이 이제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지금 빠진 게 이제 그 공공택지가 빠졌어요. 이제 어떤 메가톤급이나 뭐 그런 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이 가장 크고 이제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담담한 관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실망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제 시장 반응인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렇게 약간 시장의 비판을 받을 만한가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공급 대책은요. 단기간이 아니에요, 원래가. 원래 공급 대책은 인프라잖아요. 투자예요. 이거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좋아질 거라는 기대하에. 근데 우리의 당장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저게 틀린 거야, 마음에 안 들어.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공급 적쟁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계속 추진을 해 나가면서 네. 많은 자본들이 또 들어오고 그걸 통해 갖고 일자리 창출도 있고 사실 경제 효과도 있고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집 한 채를 공급한다를 떠나가지고요 여타 연간 산업에 또 이렇게 진작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공급에 뭐 몇만 호다 어디 지역 거기가 좋니 안 좋니 막 이런 거보다 좀 더 우리가 나아지는 환경으로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공급 정책의 생리 자체가 이제 중장기라는 점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한다면. 이번에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폄하하기보다 엄청나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연끌 이렇게 유휴지를 발굴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 협의 문제가 이게 또 이게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지자체의 반발이라든지 결국은 이 타협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표된 계획들이 이 장부상의 숫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발표는 했는데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지 이걸 우리가 조금 국민들이 좀 따져 물어야 되겠다. 네. 아까 이제 중장기 네. 대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뭐 주택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행정 절차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년 동안 제대로 된 공급을 한 번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많이 지친 상태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돌이켜 보면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발표된 게 선분양까지 해서 선청약이죠. 사전청약까지 해서 받았는데 지금 실제 얼마나 공급이 됐냐. 뭐 윤석열 정부 또 말할 것도 없고 다 화려한 말잔치, 화려한 계획들은 내놨지만 손에 쥔 게 얼마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공급 대책도 그런 측면을 봤었을 때 사실 좀 예상 가능한 범위 이내였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급 대책이란 건 없구나.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네, 실제로 뭐 용산이나 과천 같은 물량도 좀 되고 위치도 좋은 곳에 대해서는 알고 있던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공급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서 빨리 착공을 하는 곳이라고 해봤자 27년에 한 전체 6만 호 중에 한 5% 정도, 나머지는 28년, 30년 뭐 이렇게 좀 착공 시기가 아무래도 좀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걸리다 보니까 네. 여전히 좀 당장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조급증들은 계속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좀
공공에서 공급하는 부분들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지자체와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도 빨리 해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착공이나 이런 것들을 앞당겨 주기를 바라는 한편 민간 쪽에서 공급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재건축 용적률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민간 쪽의 주택들을 좀 어쨌든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공 임대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부분들, 민간 정비 사업 재건축 같은 것들에 대한 뭐 활성화 공동 노력, 그다음에 이제 공공에서의 공급 이런 것들이 뭐 순서나 뭐 차순을 가릴 것들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좀 빨리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간에 우리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도 겪고 뭐 레고랜드 사태부터 이제 큰 이제 충격파들이 몇 번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수도꼭지 잠그고 마른 지가 꽤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사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없는 공급에서 가격이 오르는 것도 구조적으로 막을 수가 없던 부분이었다.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 손에 쥘 만한 가시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게 일종의 딜레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죠. 그게 가장 정책적 딜레마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영끌해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즉 공급의 절벽 현상은 없다.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 맞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한 경우와 또 입주까지의 긴 기간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다만 하나 본다면 뭐 지금 용산이라든지 과천과 같이 집주 근접에 아주 좀 그 유리한 좋은 입지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과거에 좀 이렇게 신도시 개념의 또 외곽 공급보다는 조금 좋은 전략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수요가 꾸준하다면, 즉 어떤 특정한 지역, 뭐 예컨대 뭐 인서울에 수요가 계속 몰리게 된다면 그 공급을 계속해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과거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도시화 현상이 깊어지고 있고 또 인서울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공급이 계속 뒷받침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아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에 대한 로드맵, 공급에 대한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하는 또 공급에 대한 로드맵도 좀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좀 완화적인 측면 아니면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약간 특례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병행돼야만이 공급이 그나마 조금씩 가는 것이, 공급이 수요를 넘친다. 즉 예컨대 인서울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예컨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넘칠 수 있는 현상은 쉽게 오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수요가 앞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급은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네,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공급 얘기를 할 때 신축만 얘기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네. 그동안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정말 연간 3만 호씩 30년간 빠지지 않고 거의 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하고 작년이 굉장히 낮았죠. 작년이 우리가 역대 두 번째로 낮았더라고요. 2008년 이후에 두 번째로 낮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가만 생각해보면 그동안 다 지어진 집들은 그럼 뭔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따지자면 인구 1000인당 주택 수가 몇 호나 되나 이런 걸로 따져요. 정말 집이 부족해? 라고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한 440호 정도 돼요. 사실은 우리가 OECD나 글로벌 기준은 450호거든요. 500호. 그러니까 2명 중에 하나가 집이 있으면 약간 그러니까 빈집은 또 빈집대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치적으로 보면 430호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글로벌 수준에 거의 근접해 가면서 절대적인 부족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근데 우리가 왜 신축만 바라보냐 이런 거죠. 왜 신축만 바라봐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 프레임 인식을 온갖 신축, 청약 시장 뭐 이렇게 그렇다기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좀 더 좋게 굳히거나 리모델링하고, 그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그런 부분에 좀 대출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출은 오로지 뭐 청약이나 신규 주택 구입할 때 이렇게 받잖아요. 주택 구입할 때. 네. 그러니까 내 집을 좀 노후에 좀 문턱도 없애고,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편안하게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면은 뭐 저는 신축만 바라보는 이런 좀 시각도 좀 떨어질 것 같고, 저는 인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제 여러 원인들 따지는 것 중에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제 손이 안 맞는다. 손발이 안 맞는다. 이번에 129 대책 발표 이후에 또 드러났죠. 곧바로 서울시가 반박 입장도 내고 기다렸다는 듯. 사실 기존부터 계속 부딪혀왔던 문제, 용산이라든지 태릉시 똑같이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공급 제대로 되겠냐 걱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또 약간 진실 게임 양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씩 여쭤보고 용산은 위원님 6,000호, 8,000호, 10,000호, 12,000호 이거 가지고 정부가 싸웠잖아요.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맞다라기보다는 이 국제업무지구로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 용산의 컨셉에 따라서 사실 적정한 주택 수나 아니면 적정 이제 주거 면적이나 세대 수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큰 평형의 주택을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전에 검토되었던 히스토리를 보면 처음에 서울시가 얘기했던 6천에서 정부가 최대 8,000이죠. 서울시. 네, 10,000호 이상에서 공급한 것들에 대해서 8,000까지 사실은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협의가 되던 것들이 10,000호로 더 늘려서 사실은 확정적으로 발표가 돼버리니까 이게 이후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요, 위원님. 태릉시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네스코의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었고 그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이제 서울시 입장인 네, 거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고 그것에 이제 주문에 따라서 일단은 조금 저층의 세대수를 줄여서 뭐 이렇게 짓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동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한 의미가 없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적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택 공급이다라는 지적이 계속 이제 불협화음을 내면서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위원님 하나만 더 세운사구역은 그러면 같은 잣대로 바라봐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압박 질문을 드리는 것 같지만 요지는 이겁니다. 왜 이거 다 협의 안 되고 이렇게 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불협화음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129 대책이 나왔으니 예를 들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 불협화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줄지 않는 거고 이 상태로 주택 공급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렵죠. 근본적인 의문이 네. 이 질문 드리려고 사실 마치 압박 질문처럼 네, 드렸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용산, 뭐 태릉, 과천 다 기존의 인프라나 이제 도시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갈 거냐에 따른 콘셉트에 따른 각자의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것들 차이에 따라서 계속 좀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정부가 이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후에 협의는 점점 더 좀 먼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울이란 도시의 이제 토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하고 도시를 끌어갈 거냐 이 모델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더 심도 깊은 사전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한 곳 한 곳의 용적률이나 뭐 주택 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견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워낙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발표도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자체와의 논의가 워낙 기대보다 너무 덜 된 상황에서 발표가 된 걸로 보여서 진행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압박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게 의도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만 이런 게 아니죠. 과천시도 사실 더 이상 주택 수용 못한다라는 입장인 거고. 노원구도 거기에 노원구도 약간도 그렇고 뭐 과천시도 이루어지고 경마장 있고요. 이전도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제 사실 그 한국 맞아요. 마사회에서도 지금 노조에서도 입장을 또 별도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냐라는 이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지구로 이제 예컨대 용산 정비창을 49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는 큰 컨셉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업무를 주로 할 거냐, 주거를 주로 할 거냐 이제 어떤 컨셉 싸움에 해당되는데 뭐 우리가 글로벌한 어떤 도시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업무적인 비중이 좀 더 커지는 것이 그 먼 훗날 그 도시다운 또 도시로서 업무지구로서의 또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해 나갈 수 있겠고요. 또 지금 당장 또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또 주거에 대한 공급이 또 필요하다면 네. 주거 쪽으로 가겠는데 이게 이제 시각 차이를 어떻게 이제 좁혀지느냐 또 협의해 나가느냐 이런 컨셉 싸움이 가장 좀 잘 교집합을 가지고 가면서 전략적 정책이 좀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구 지정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법 개정도 한다고 그랬더라고요.
유유부지 활용하는 거라든지 공공택자 아니어도 그것도 그냥 중앙부처가 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뭔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서로 세력 싸움처럼 주택 공급이 비춰져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인데요. 저는 불만이 이제 국토부에도 불만이고 서울시에도 불만인 것이 누구도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혀 읽지 않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량만을 발표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럼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 것인지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주민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물량만 놓고 뭐가 공급될지도 몰라요. 분양인지 임대인지도 모르고 평형도 모르고 가격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너무 약간 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국제업무지구나 이렇게 태능 저 얼마나 좋은데요. 네. 과연 거기를 다 이렇게 빽빽한 집으로 채워야 하나? 왕릉과 예를 들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저밀로 개발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나 개발 계획 발표가 되면 해당 지자체는 사실 좋아하지 않죠. 결국은 지자체 부담이 늘어나니까요. 관리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야말로 이게 뭐 이 서울의 우리 K문화 컨텐츠 글로벌 서울로서 우리가 이 고유 자산,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면 외국인 임대라든지 예를 들어서요. 여러 네. 가지로 우리가 국제 업무에 걸맞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는데 거기 또 지어지는 집이 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뭔가 갖추어서 조금 네. 그림을 제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는 거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사실 두 손을 잡아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의 모습은 마치 제로섬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